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 속에 갑자기 나타난 대폭발 빅뱅. 빅뱅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그 공간은 수도 없이 많은 물질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수십억 년이 흘러 우주에 펼쳐져 있던 수많은 물질들을 태양과 지구를 만들어내었고 지구는 생명을 잉태하며 우리 인간을 태어나게 했죠.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처음엔 이 세상을 적응하는 데 바빠 단순히 생존만을 보고 달려갔지만 다른 동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며 이 세상을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이 우주가 빅뱅이라는 대사건에 의해 생겼다는 사실까지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직까지 풀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존재, 빛이 어떻게 생겨났느냐였는데요. 물론 빅뱅이 일어나지 않았고 태양과 지구가 없었다면 인간 역시 존재하지 못했겠지만 빛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우주 역시 지금처럼 발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우주에 태양과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 인간은 무슨 이유에서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존재인 빛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에 따라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이 빛의 기원에 대해 알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로부터 엄청난 기간의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도무지 빛의 진실에는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 역시 아직까지 상상력이 가미된 SF 소설에 불과한 내용이었지만 모든 과학의 역사가 상상에서 시작되었듯이 이 역시 현재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빛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6세기 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는 뛰어난 군사력과 학술적 지식 그리고 발전된 기술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이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 이 세상의 근본, 인간의 존재 이유 등 만물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철학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인류는 처음으로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내며 인류의 역사는 학술적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는 모든 만물의 근본을 찾아 나서기에 이릅니다. 그가 주장하는 모든 만물의 근본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 물이었죠. 이후 엠페도클레스는 이 주장을 발전시켜 만물은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탄생시켰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빛조차도 물질의 한 종류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빛 또한 대부분의 물질처럼 실체가 있는 존재로 보았고 때문에 모든 물질이 움직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죠. 반면 그로부터 100여 년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원 소설을 받아들이되 그의 빛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빛은 움직이지 않으며 무언가 신적인 존재 때문에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만물은 고유의 본질적인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죠. 다시 말해 그는 빛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보통의 물질과는 다르게 어디에나 존재하며 단순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기만 하는 조명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100여 년경 이 세상에 천동설을 탄생시킨 프톨레마이오스는 굉장히 놀라운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빛은 우리의 눈에서부터 시작되며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떠 빛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또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유는 단지 우리의 눈에서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의 기초에 프톨레마이오스와 같은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발명가 헤로는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뜸과 동시에 우주 저 멀리에 존재하는 별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 후로 빛의 속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빛은 신적인 존재이며 그 속도는 무한하다는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1572년 케플러 법칙을 탄생케 한 티코 브라헤는 우주를 관측하던 중 카시오페이아 자리에서 발생한 초신성을 최초로 목격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별이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 18개월 동안 서서히 밝아졌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본 후 티코 브라헤와 소수의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무한하면서도 완전하고 불변한 우주라는 널리 통용된 개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몇몇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워낙 오랜 세월 동안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는 생각은 바뀔 줄을 몰랐죠. 그런데 만약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면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든 공전을 하든 이 우주에는 수많은 빛들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밤낮 관계없이 항상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고 찾아온 밤 하늘에는 간간히 빛이 나는 별들 몇 개만 있을 뿐 그 외에는 전부 칠흑 같은 어둠이 감싸고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 빛을 추적하는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속도를 직접 측정해 보기로 합니다. 1638년 지동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덮개가 있는 등불 2개를 사용해 빛의 속도를 구해보기로 합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5마일, 대략 8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덮개가 있는 등불과 사람을 배치해두고 자신의 등불 덮개를 열어 빛을 포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갈릴레이의 빛을 포착한 순간 자신의 등불 덮개를 열어 다시 빛이 갈릴레이에게 도달하는 시간차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구하려 하였죠. 하지만 실험을 시작하자 덮개를 여는 순간 5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도 동시에 덮개를 열며 실험은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맙니다. 빛의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지 않았다면 이 실험은 성공했겠지만 문제는 빛의 속도가 무려 초속 3억 미터에 달한다는 것이었죠. 5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고작 0.05 마이크로초로 이를 당시의 학자들이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갈릴레이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빛의 속도가 존재한다면 그건 사람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이다. 그렇게 빛의 속도는 미궁에 빠지며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빛의 속도 무한설로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1676년 덴마크의 천문학자인 올레 레먼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갈릴레이의 실험은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고작 5마일로는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5마일보다 훨씬 멀리, 아니 아예 지구 밖으로 끌고 나가면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나타나는 현상인 월식을 이용해 보기로 하는데요. 그 방법을 목성에 적용시켰고 목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위성 2호가 목성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매우 놀라운 결과를 알아내게 됩니다. 지구가 목성과 가까운 궤도상에 위치해 있을 때의 월식 현상 발생과 목성과 먼 궤도상에 위치해 있을 때의 월식 현상 발생 시간 사이에 무려 22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이론대로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면 목성이 어디에 있든 월식 현상의 발생 시간은 항상 같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위치에 따라 발생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빛도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는 22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리만 제대로 구할 수 있다면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계산된 빛의 속도는 초속 약 2억 1200만 미터로 현재 알려진 빛의 속도와는 약 26%의 오차가 있긴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빛의 속도를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이 실험은 계속해서 정교해지며 1729년 영국의 천문학자였던 제임스 브래들리는 지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지구로 출발한 빛이 실제 지구로 들어오는 빛과 다른 각도로 입사된다는 일명 광행차를 발견하면서 태양에서부터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까지 8분 12초가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현재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8분 17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제임스 브래들리는 꽤나 정확하게 빛의 속도를 계산해낸 것이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눈에 띄게 발전한 기술과 함께 실험은 점점 정교해졌고 1983년 개최된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1m 정의의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로 정의함과 동시에 빛의 속도가 초속 2억 9,979만 2,458m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수백여 년에 걸쳐 빛의 속도를 알아내는 데 성공한 과학자들. 하지만 빛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빛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또 신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태양으로부터 시작된 빛은 지구를 환하게 밝혀주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니, 빛이라는 존재가 모양이 있긴 할까요? 그 과정에서 빛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거나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만 물체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은 우리의 눈에서 시작된다라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이 나왔죠. 하지만 17세기, 이때부터 인류는 조금 더 빛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빛을 단순히 신성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을 넘어 빛이 발생하는 이유,
빛이 시작되는 곳, 빛의 특징, 속성 등 빛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내려고 했죠. 그 결과 빛에 대한 가설은 총 2가지의 선택지로 좁혀지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는 빛을 다른 물질들처럼 잘게 쪼개다 보면 작은 입자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빛의 입자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빛이 마치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빛의 파동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어떨 때는 빛이 입자처럼 행동하고 또 어떨 때는 파동처럼 행동했다는 건데요. 그 누구도 서로가 틀렸다고 반박할 수는 없었지만 또 그렇다고 자신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물질은 하나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그것도 절대 양립할 수 없는 특징들이 하나의 물체에서 보인다니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고전역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빛이 수많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프리즘을 이용해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빛이 합쳐져 백색광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해내며 다른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빛들이 빛의 최소 입자, 즉 입자라고 주장했는데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에 빛의 파동설은 맥을 추지 못했고 빛에 대한 논쟁은 입자설의 승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더욱이 빛의 입자설을 발표한 뉴턴은 당시 만유인력 등의 논문으로 과학계의 거장이 된 상태라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감히 그의 빛 입자설을 반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19세기 초 뉴턴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영국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였던 토마스 영이었습니다. 그는 빛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구상했는데요. 우선 좁은 틈이 있는 이중 슬릿을 하나 구해다 놓고 여기에 빛을 통과시킵니다. 만약 여기서 빛이 입자라면 둘 중 하나의 구멍만을 통과할 것이며 파동이라면 두 구멍을 모두 통과해 파동의 특성인 간섭 무늬를 보이게 될 겁니다. 실험 결과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은 파동의 특징 중 하나인 간섭 무늬를 보였고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안 내려져 왔던 빛의 입자설은 빛의 파동설로 대체되고 말았죠. 게다가 19세기 중반 열역학의 아버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전자기 연구를 통해 얻은 방정식으로 전자기파의 속도를 구해내는 데 성공하며 빛 역시 전자기파라는 파동의 한 종류임을 밝혀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뉴턴에 의한 입자로 시작된 빛은 파동으로 결론나는 듯 하였는데 20세기 초 300년간 이어져 왔던 빛에 대한 논쟁이 한 과학자에 의해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죠. 아인슈타인은 1905년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논문을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광전 효과 논문은 빛이 입자이면서도 또 동시에 파동일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물체가 2가지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우리 주변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지금 이 시간도 보고 있는 이 빛이 2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건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결정하는 것은 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동물, 식물, 그 누구든 관측이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 하나의 성질로 정해진다는 마법과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곧 이는 빛뿐만 아니라 전자와 같이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파동적 특성 또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물질파의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 20세기 과학사에 있어 가장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학문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빛에 대한 연구로 이제는 신비한 빛의 속성까지 밝혀낸 과학자들, 이 외에도 물체를 빛의 속도로 가속하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밝혀내기도 하였으며 질량이 있는 물체가 행사하는 중력으로 인해 빛조차도 휠 수 있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 하나일 뿐 빛의 본질에는 아직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5일 우주 관련 전문 학술지에 아주 충격적인 논문이 하나 게재되는데요.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빛의 탄생에 대해 추측할 수 있었죠. 그들은 빛이 빅뱅 이후 세상이 요동치던 과정에서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질량 변화에 의해 생긴 중력파로 빛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중력파와 빛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빛에 대해 탐구하던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그 질량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중력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물체가 만들어내는 중력의 크기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물체가 핵융합을 해 질량이 줄어들든 다른 물체와 충돌하여 질량이 줄든 늘어나든 질량이 변하는 순간이 생길 것이고 그에 따라 중력 역시 변화하는 순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중력의 영향을 받는 시공간은 질량의 변화 혹은 중력의 변화에 의해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 시공간이라는 평평한 면 위에 있던 물체가 갑자기 무거워지면 움푹 파일 것이고 갑자기 가벼워지면 평평해지겠죠. 그리고 이때 변화하는 흐름은 일정한 파동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중력파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력파라는 개념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론상으로나 예측될 뿐 실존하는지는 모르는 개념의 파동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중력파 자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의 출렁임이 필요했고 그러한 유의미한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선 급격한 질량의 변화가 있거나 혹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고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중력파를 감지하기에는 우리의 탐지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했죠. 사실 탐지 능력이 뛰어났다고 해도 그 정도로 멀리 있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 중력파가 날아온다고 해도 점점 희석되면서 이것이 시공간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한 중력파인 것인지 다른 행성이 만들어내는 잡음인 것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4일 리고에서 결국 그 어렵다는 중력파를 검출하는데 성공하고야 마는데요. 우리가 그저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시공간의 출렁임, 즉 중력파가 실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력파가 우주에 끼친 영향은 도대체 무엇일까? 빅뱅 이후 우리 우주는 수십 단계에 이르는 엄청난 과정을 걸쳐 지금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감춰진 비밀들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지금도 충분히 그 과정을 많이 발견해내었죠. 그중 가장 흥미로운 단계는 바로 이 우주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급팽창하며 온 우주에 균일하게 물질을 뿌렸던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 우주는 찰나라는 순간보다 짧은 10의 마이너스 32제곱초 만에 10의 78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팽창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한 점에 모여있던 고밀도의 에너지가 넓은 공간에 균일하게 퍼지며 비교적 밀도가 낮아졌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질량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이는 당연히 시공간의 출렁임인 중력파를 만들어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발생한 중력파가 빛의 기원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빛의 기원을 밝힌 이번 연구팀에 따르면 이 시기 중력파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우주에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내었고 이때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 빛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자기 유도 법칙이란 자기장이 변하는 공간에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법칙으로 쉽게 말해 급팽창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시공간이 중력파를 만들어내었고 그 중력파가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빛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 역시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빛의 기원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설명한 이론은 없었기에 그토록 인간이 궁금해했던 빛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밝혀지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아니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빛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특징들 몇 가지를 밝혀내었을 뿐 그 빛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는 게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을 연구하며 얻은 성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는 것을 발견하며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이 빛을 잘만 이용한다면 인류의 영원한 에너지 문제 해결은 물론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의 해답이 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실제 몇몇 과학자들은 이 빛을 완전히 이용할 방법을 드디어 찾아내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이 빛을 이용해 매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죠. 기원전 6세기경 인류가 만물에 관심을 가지며 연구하기 시작했던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과거에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발달한 지금까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 빛의 정체. 처음에 빛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무한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신비한 존재라고 생각되었으나 점점 인간이 진화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완전 무결해 보였던 빛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빛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압도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그가 가지는 특징들은 우리의 상식 수준을 아득히 초월하는 것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아주 재밌게도 이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우리 인류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빛을 잘만 이용한다면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간 역시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인류의 영원한 숙제였던 에너지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릴 수도 있었죠. 결국 몇몇 과학자들은 이 빛을 우리의 실생활에 옮겨보기로 합니다. 쉽게 말해 이 빛을 이용해보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빛을 이용해 매우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중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주의 정복이라고 합니다. 때이른 폭염과 한파,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폭우와 폭설,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수 등 인류에게 있어 지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마냥 살기 좋은 곳이 아니게 되었고, 그에 따라 몇몇 사람들은 지구보다 훨씬 나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행성으로의 이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현재 인류가 나아갈 행성은 마땅치 않으며, 설사 우리의 이상에 딱 맞는 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날아갈 방법이 없다는 게 아주 커다란 문제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덕분에 우주 탐사선 발사가 비교적 저렴해졌고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 쏘아올린 우주 탐사선의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리다는 것이었는데요. 인류가 여지껏 쏘아올린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건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 호로, 천체의 중력을 훔쳐 속도에 더하는 우주 탐사에 있어 최고의 기술로 평가받는 스윙 바이 기술을 사용해 무려 시속 58만 6천 킬로미터 도달에 성공했죠. 시간이 60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다는 건 분명 굉장히 빠른 속도이긴 하지만 굉장히 광활한 우주의 스케일을 떠올린다면 이는 처참할 정도로 느린 속도였는데요. 파커호의 속도는 사실 빛의 속도에 비교하자면 0.006% 수준의 속도로, 그렇게 빠르다는 빛이 가장 가까운 외부 항성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4.2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직 인류에게 우주여행은 턱없이 멀어 보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더욱 강하고 더욱 큰 출력을 가진 로켓을 발사하면 이 한계점을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우주는 공기저항을 일으킬 기체도 없고 장애물들도 그리 많지 않을 테니 인류의 추진 기술을 총집약하고 기름도 수십억 리터를 박아버리면 빛의 속도쯤이야 우스워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지구를 벗어나는 것조차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 따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모두 중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많은 양의 기름을 실어낼 우주선조차 많은 중력을 이겨내야 한다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더욱 강한 출력을 내기 위해 기름을 많이 실으면 그만큼 우주선은 무거워져 중력이 강해지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해 더욱 기름을 싣게 된다면 또 중력이 늘어나 우주선은 뜨지 못하게 되죠. 이에 따라 이제는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을 가진 우주선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우주선이 필요해졌는데요. 다행히 수많은 석학들은 뛰어난 두뇌로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결국 그 해답은 빛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주를 어떻게 여행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고전적인 방법, 로켓입니다. 연료를 연소해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분출하여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로켓은 강력한 출력 덕에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신뢰받으며 선택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장점과 더불어 한계점 역시 명확했는데요. 우리가 지구에서 탐사선을 발사할 때 탐사선에 실을 수 있는 연료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랜 비행을 위해 탐사선에 많은 양의 연료를 싣게 되면 그만큼 지구 궤도 위로 올려야 하는 탐사선의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원래보다 배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하죠. 때문에 과학자들은 적은 양의 연료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온 엔진이었죠. 이온 엔진은 아르곤이나 제논 혹은 크립톤 등의 추진제를 이온화하여 전기적 특성을 띠게 한 후 자기력을 이용하여 선체의 후방으로 빠르게 분사하여 추진력을 얻는 기관으로, 이온이라는 이름답게 굉장히 약한 것이 큰 특징인데요. 실제로 이온 엔진의 출력은 처참할 정도로 약합니다. 이온 엔진이 내는 추력은 약 20에서 250mN인데 성인이 뛰는 방귀 한 방이 약 200mN의 추력이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수치이죠. 게다가 엔진 스스로의 무게를 지면에서 들어올릴 정도의 힘도 내지 못해 종이 한 장 떨어질 때의 힘만큼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온 엔진은 다른 것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중력, 대기 등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지만 우주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에서는 그 힘이 너무나도 미약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더라도 그것이 우주에 나가면 꽤나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엔진 대비 굉장히 적은 출력으로 연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2013년 6월 24일 나사에서 테스트 중인 넥스트호는 48,000시간, 무려 5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엔진의 중단 없이 가동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는데요. 이때 약 5년간 가동하는 데 소모된 연료는 고작 870kg. 이는 기존의 화학 로켓 엔진으로는 10톤 이상의 연료를 소모해야 하는 수준이었죠.
뿐만 아니라 연비 문제로 계속해서 엔진을 켜둘 수 없는 기존의 화학 로켓과는 달리 끊임없이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온 엔진을 탑재한 탐사선은 결국 화학 로켓보다 수십, 수백 배는 빨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아 보이는 이온 엔진도 우주 여행을 계속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너무나도 적은 출력 덕에 목성 등 태양빛이 약해지는 곳에서는 원활한 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성 궤도보다 바깥을 여행하고 있는 보이저 1호, 2호들은 어떻게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류의 영원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줄 존재, 원자력이었죠.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열이 전력을 만들어내는 원자력 전지는 태양빛이 약해 태양 전지를 쓸 수 없는 태양계 외곽의 우주 탐사선의 동력원으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리튬 이온 전지의 무게 대비 출력이 100분의 1 수준이라 그리 효율적인 전력원은 아니지만 어떤 조건에서도 반감기가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강력한 장점이죠. 또 초당 전력은 적어도 무지막지하게 긴 사용 시간을 곱하면 총 에너지 발생량은 당연히 리튬 전지와는 비교도 안 되고 극저온인 우주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장점 역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커다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비용 문제였죠. 원자력 전지에는 주로 플루토늄 238이 쓰이는데 이를 얻기 위해선 우라늄 원자로의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생산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그에 따라 1998년 미국은 아예 생산을 중단해버렸죠. 그렇다면 과연 이온 엔진보다 출력이 강하면서 원자력 전지보다 효율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솔라 세일이었는데요. 솔라 세일은 말 그대로 솔라와 세일, 태양광과 돛을 이용해 우주를 유영한다는 기술이었죠. 흔히 태양광이라고 한다면 태양열로 물을 끓여 가스터빈을 돌리는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태양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매 시간 에너지를 가진 빛 입자를 무한히 많이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 빛 입자의 에너지는 너무 미미해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렸을 때 손바닥 전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10만 분의 1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손바닥이 10만 배, 100만 배가 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에너지를 모은다면 그때도 이 힘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솔라세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 1976년 전 세계인의 과학의 대중화를 일궈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한 TV쇼에 나와 이 솔라세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솔라세일은 아주 작은 태양빛의 입자가 탐사선에 장착된 얇은 합금 돛을 만나며 반사되고 빛의 운동 에너지를 태양돛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돛은 태양의 광자 운동량을 돛에 모아서 추진력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힘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우주에는 탐사선의 운동을 방해할 중력이나 대기가 없다시피 하는 수준이고 이 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이론적으로 광속의 25%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인류 수준에서 만든 가장 빠른 탐사선 파커호가 빛의 속도의 대략 0.006%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이죠.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는 실제 진행되기도 하였는데요. 칼 세이건이 세상에 솔라세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세상을 떠난 이후인 2005년 칼 세이건의 부인이 그의 의지를 이어받아 행성협회를 설립하였고 세계 최초의 우주범선 코스모스 1호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5년 6월 21일 조금이나마 예산을 아껴보고자 상업용 우주로켓이 아닌 러시아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통해 발사했고 안타깝게도 이 미사일이 고장나면서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다행히 연구 의지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2008년 나사 역시 나노세일 D라는 이름의 솔라세일을 쏘아 올렸으나 또다시 스페이스X의 펠컨 1 로켓이 발사에 실패하며 다시 한번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솔라세일은 우주에서 그 모습을 보이기도 전에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며 과학자들을 자극하였는데요. 그러다 2010년 5월 20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에서 세계 최초로 솔라세일 형태의 우주범선 이카로스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성공적으로 발사된 이카로스는 6개월 만에 금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금성의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보내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대략 10개월 단위로 공전하면서 지구와 교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카로스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목성 탐사선 개발을 계획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솔라세일에도 단점이 있긴 했으니 솔라세일은 급행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라세일이 결국엔 광속의 25% 수준까지 도달해 그 어떤 탐사선보다도 빨라질 수 있지만 이는 수십 년간의 속도가 누적되어야 가능한 결과물로 보급품을 운송하거나 긴급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로 적합한 방법이 아니죠.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기로 하는데요. 그리고 1946년 로스 엘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스타니스 와프 울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핵무기를 우주선의 연료로 사용할 순 없을까? 하지만 처음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당장 핵무기를 만드는 데에는 커다란 돈이 들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고작 우주선의 연료로 써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뀝니다. 1957년 소련이 미국보다 한참 앞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한 것이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서둘러 우주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렇게 1958년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은 오리온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먼저 우주선에 엄청난 수의 핵무기들을 실어 놓은 뒤 우주선을 발사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우주선 뒤에서 핵폭탄을 하나씩 터뜨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폭발로 인해 충격이 우주선에 전달되고 원하는 속도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원하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이 방법을 무한히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58년 연구 당시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슈퍼 오리온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이 슈퍼 오리온은 길이만 400m에 질량이 800만 톤 그리고 핵폭탄 1080개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죠. 800만 톤의 질량은 거의 도시 하나에 필적하는 질량으로 8.045톤의 에펠탑 1000개에 해당하는 질량이며 50만 톤인 부르자 할리파 16개, 기자의 피라미드 1.5개에 해당하는 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심지어 1968년 오리온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자인 다이스는 한술 더 떠 길이 20km에 4천만 톤의 질량, 그중 3천만 톤의 질량은 핵폭탄이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의 우주선을 구상하기도 하였죠.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어마어마한 규모이지만 만약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이 우주선은 광속의 0.33%, 초속 약 1000km로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외부 항성 알파 센타우리 별까지 1330년이면 갈 수 있다고 예상했죠. 만약 더 작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광속의 10%, 초속 3만 킬로미터까지도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장난을 치나 싶은 정도의 규모였지만 이런 엄청난 규모를 설계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핵폭탄은 폭발할 때 그 안에 핵물질이 전부 반응하지 못하고 열과 압력으로 흩어지는데요. 만약 여기서 핵물질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면 버려지는 핵물질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큰 핵폭탄이 작은 핵폭탄 여러 개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이 높았죠. 결국 오리온 우주선이 덩치를 2배 키운다면 더 높은 효율과 추력으로 2배보다 더 많은 화물을 나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아득해지는 굉장히 정신나간 계획 같았지만 놀랍게도 당시 기술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우선 핵폭탄 1080개를 우주에 쏘아 올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당시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렸던 세턴5 로켓의 적재량이 140톤이었으니 온갖 자금을 모아 8발 정도 쏠 수 있었다면 1080개의 핵폭탄은 해결이 되겠죠. 또 실제로 일반 폭약을 사용해 실험이 성공하기도 하며 그저 불가능한 계획으로만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계획의 첫 단추였던 1080개의 핵폭탄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것부터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요. 아폴로 1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세턴5 로켓을 한 번 쏘아 올리는 데에만 12.3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이 들었으니 핵폭탄 1080개를 모두 우주에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입되었겠죠. 실제 1968년 당시 오리온 프로젝트의 비용을 추산한 바로는 현재 전 세계 1년 GDP의 3분의 1이 투입되어야 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사 실패 시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는데요.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 한 번에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항상 실패는 있는 법이죠. 혹여나 핵폭탄을 우주 궤도로 올리던 도중 단 한 개만 폭발해도 방사능 누출은 기본이고 심하면 충격으로 안전장치가 해제되어 엄청난 핵폭발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무사히 핵폭탄을 우주 궤도에 올렸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오리온 프로젝트는 핵폭탄의 폭발력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만큼 우주선이 그 엄청난 폭발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한번 터지면 수십 킬로미터 반경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과연 우주선이 여러 번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결국 과학자들은 마지막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2019년 나사 마샬의 우주비행센터 연구원 데이비드 번즈는 아주 놀라운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는 광속의 99%에 이르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속도를 내는데 아무런 연료도 소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추가적인 에너지 개입 없이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죠. 이를 이해하려면 그가 진행했었던 사고 실험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마찰이 없는 우주 공간에 공이 들은 상자 하나를 놓아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딱 한 번 공을 오른쪽으로 치게 되면 그 힘에 의해 상자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 오른쪽 벽면을 친 공은 다시 한번 왼쪽 벽면을 치게 되고 그렇게 상자 속 공은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가며 치며 상자는 계속해서 요동치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오른쪽과 왼쪽 모두 동일하게 한 번씩 친다면 결국 상자는 제자리 걸음일 테니까요. 어딘가로 나아가는 형식으로 우주선을 만들려면 오른쪽은 조금 더 세게 치고 왼쪽은 약하게 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갈 때 공의 질량을 느리고 왼쪽으로 갈 때 공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 그 기술이 가능했다면 차라리 그 기술로 이미 우주를 여행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사고 실험이 시작됩니다. 상자 안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고리를 하나 넣어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공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운동량이 커지게 될 텐데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를 많이 가진 물체는 질량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바로 이를 이용해 보는 것이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더욱 많은 운동량으로 질량이 커지게 되어 큰 힘을 만들게 되고 왼쪽으로 갈 때는 운동량이 줄어 질량이 작아지면서 작은 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고리 모양을 잘 사용하면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 없이도 우주선을 앞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 엔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헬리컨 엔진이 어디까지나 이론상 엔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건 실제로 구현한다면 예기치 못한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당연히 개선해야 할 문제도 많을 겁니다. 또한 우주선을 움직이게 할 만큼 강한 추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자 속 공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입자 하나를 가속하는 데에 길이 200m, 직경 12m의 거대한 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큰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고작 1뉴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준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물체인 만큼 보완할 부분도 많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세상에 탄생한 지 아직 5년도 채 되지 않은 만큼 헬리컬 엔진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무언가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물건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하던 아니면 빛을 이용하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빛을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몇몇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빛이 핵무기를 뛰어넘는 최고의 비대칭 전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빅뱅과 거의 동시에 탄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존재 빛. 최신 연구가 추측하는 바에 의하면 빛은 빅뱅 당시 급격한 질량의 변화로 인한 중력파로 생겼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관측할 수 있는 이유는 빅뱅 당시 있었던 시공간의 출렁임인 중력파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인 이 빛이 사실은 단순히 빅뱅의 후폭풍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치고 빛은 너무나도 특이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 시간은 마치 멈춘 듯이 느껴지게 되고 공간은 마치 짧아진 듯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수백만 년 동안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시간여행을 현실로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죠. 그러나 마치 빛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이라도 되는 듯 왜인지 우리는 그 빛이라는 것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에너지를 가해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런 우리를 방해하려는 듯 질량이 늘어났으며 결과적으로 양성자 한 개를 빛의 속도로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만 휘발유 수백억 리터에 달했죠. 하지만 빛이 가져다주는 메리트가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아직도 인류는 빛을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빛을 무기로까지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을 먹고 출근 혹은 등교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만질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밟을 수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관측할 수 있다면 그 무언가의 물체는 보고 만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빛은 어떨까요? 우리는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빛을 제대로 만져본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빛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는지조차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빛이 지나가면서 밝혀준 세상을 바라볼 뿐 빛이라는 물체 자체를 관측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물체는 보고 만질 수 있는데 빛은 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만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시각에서 손으로 어떠한 물체를 잡는다는 건 그리 신기한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를 확대해 미시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물을 만진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손을 구성하는 원자와 사물의 원자가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사물 역시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우리의 손이든 몸이든 그리고 사물이든 이들의 원자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대부분 비어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원자들을 살펴보면 가운데 아주 작은 원자핵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을 크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전자가 정신없이 돌고 있을 겁니다. 이때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자연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곳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공간은 텅 비어있는 상태이죠. 쉽게 말해 우리의 눈에는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물들이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구멍투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텅텅 비어있는 우리 몸이 땅을 걷고 음식을 먹고 옷을 입을 수 있는 걸까요? 내부가 텅텅 비어있으니 조금만 잘못하면 그 구멍이 무너지든 아니면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원자핵을 열심히 돌고 있는 전자에 있었습니다. 양자역학에 의해 탄생한 미시세계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건 미시세계의 입자가 보손과 페르미온으로 다시 한번 나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손과 페르미온은 쉽게 말해 서로 겹칠 수 있냐 아니냐에 따라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전자가 바로 대표적인 페르미온 중 하나였죠. 용어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전자가 가지는 특징을 생각해 보면 페르미온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해 전자와 전자는 서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둘은 겹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정확히 설명하자면 이와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페르미온이라 불리는 입자들은 서로 겹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 구멍이 송송 뚫린 것들이라면 이 구멍들이 무너지든 구멍과 구멍이 맞물리든 결국은 의자를 뚫고 내려가야 할 텐데 실제로 우리는 의자를 뚫고 내려가지 않고 의자에 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로 그 전자 때문에 우리는 형태를 유지한 채 뚫지 않고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양자역학적으로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부르는데 절대 전자가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빛은 페르미온에 속하지 않는데요. 아까 말했던 페르미온과 함께 말했던 보손에 속하는 존재이죠. 보손은 페르미온과 반대로 서로 모여있는 것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빛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에 손을 댄다고 생각해보면 빛의 입자들이 손으로 와서 일부는 반사되어 튕겨나가고 또 일부는 우리의 손 속으로 들어가 그냥 흡수가 되어버리죠. 결국 손으로 무언가를 만진다는 것은 서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빛의 형태를 유지한다기보다는 다른 것과 모이려 하는 성질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빛을 일반적인 물체 만지듯 만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현재 군사적 무기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였죠.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빛을 이용한 무기를 많이 봐왔습니다. 바로 만화에서 말이죠. 여기서 주인공은 손에 기를 모아 에너지파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는데 이를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이는 인체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방출하고 있는 적외선을 모아 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는데 이를 잘 모아서 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빛을 이용한 생체 병기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적외선의 파괴력은 거의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라 무기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인데요. 적에게 유의미한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는 손의 온도를 섭씨 수백 도 이상으로는 올려야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이미 우리의 손은 없으니 이 방법으로는 빛을 이용한 무기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빛을 이용한 무기 광선검은 어떨까요? 영화 속에서 나온 광선검은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을 절단해버리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으로 한때는 꿈의 무기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선검은 빛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한계에 의해 절대로 구현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빛은 보손과 페르미온 중 보손이라는 곳에 속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딱딱하게 형태를 유지해 다른 물체에 피해를 주기는커녕 다른 물체를 그대로 통과해버리고 말죠. 물론 영화 속에서 본 것처럼 광선검 모양의 무기를 만들 순 있겠지만
광선검만큼의 위력을 가진 무기를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광선검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 이 빛을 모으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였죠. 레이저 포인터는 PT를 할 때나 무언가를 가리킬 때 혹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눈에 쏘게 된다면 고작 빛만으로도 우리의 눈은 아주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죠.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109개의 나라가 모여 사람에게 영구적인 시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지 말자는 국제협약을 맺기도 했죠. 그렇게 현재는 적의 배나 전투기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파괴시키는 용도로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레이저 포인터 자체로는 그다지 파괴력이랄 게 없지만 그 레이저의 출력을 높여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었죠. 보통 TV 같은 경우 100와트급이라고 표현하는데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만 와트급, 6만 와트급이 사용되는 만큼 한 점에서 이만한 에너지가 모인다고 생각하면 적 미사일을 파괴하는 데에는 충분할 겁니다. 미래에는 이 레이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릴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구상에서 레이저를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레이저를 정확히 비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어디서든 직진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빛이 화살이나 총알처럼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딱히 빛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 정확하게 조준할 수 없다니 분명 이상하긴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건 바로 빛이 가진 특이한 특징 때문이었는데요. 강력한 파괴력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 굉장히 강한 빛들을 모이게 할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빛은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수많은 공기 분자들과 부딪히게 될 텐데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레이저가 공기를 때리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며 주변을 약간 데우게 되겠죠. 그럼 빛이 가는데 공기가 뜨거워지는 게 무슨 상관일까? 이는 더운 여름철 도로 위 아스팔트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여름철,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아스팔트는 도로 위에 아지랑이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아지랑이 뒤에 있던 배경이 마치 이글이글 잊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는 다시 말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로 날아오는 빛이 급격히 대류로 올라가는 뜨거워진 공기에 의해 굴절되면서 굴곡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서멀 렌징이라고 부르는데 정리하자면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 주변 공기를 데워 굴절을 일으키게 되고 그에 따라 정확한 조준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저는 매우 국소적인 부분이 강한 에너지를 싣는 것인 만큼 조준이 정말 중요한데 매우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엉뚱한 곳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무기로 쓰지 못하게 될 테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레이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타격하기보다는 보통 군함에서 자신에게 근접하는 드론의 엔진에 레이저를 쏴 파괴하는 방식으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파괴력을 이전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빛을 압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빛은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형태도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 빛을 압축할 수 있었는데요. 실린더를 준비해 속에 공기를 넣고 피스톤을 누르면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더 이상 눌리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바로 압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압력을 느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실린더 안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공기 분자들이 계속해서 사방으로 움직이며 벽을 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손으로 피스톤을 눌러 공간을 작게 만들어주면 작아진 공간에서 공기 분자들은 더욱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늘어난 압력이었죠. 그런데 공기 분자 대신 빛이라면 과연 빛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인류는 지금까지 다양한 물질을 압축해본 경험이 있지만 빛은 압축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빛이 압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죠. 빛은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게 해주거나 나아가 통신, 거리의 측정에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고 빛의 기계적인 압력이 요구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빛을 압축해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3월 24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아주 놀라운 논문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독일 본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 빛을 압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고 이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빛이 압축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노벨상이나 다름없는 신기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압축을 한다고 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페르미온입니다. 우리가 아까 실험해 보았던 공기 역시 페르미온에 속하는 입자이죠.
앞서 말했듯 페르미온은 서로를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서로 밀어내려는 성질이 강해져 압축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듯한 느낌을 풍기고 있는 보손이라면, 그리고 이 보손을 압축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질 수 있는 페르미온으로 이루어진 입자들부터 압축해봅시다. 이들은 상온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잘 압축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분자들의 움직임이 0에 가까워지는 극저온 상태, 즉 영하 273.15도까지 온도를 낮춰줘야 하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분자들은 더 이상 움직일 에너지가 없어 거의 활동을 하지 않게 되죠. 이때 이들을 한 곳에 몰아넣어주게 되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던 분자들이 일렬로 배열되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위상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개의 입자들이 마치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 입자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행동을 한다면 다른 입자들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입자 하나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미시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양자들의 행동을 거시적인 세계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보손과 전혀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페르미온이라면 과연 이 실험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독일 본 대학의 연구진들은 빛을 거울이 달린 작은 상자에 밀어넣어 바깥쪽으로 압축해보는 실험에 착수합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누르면 누를수록 빛의 저항은 늘어났습니다. 빛의 단위인 광자에는 질량이 없지만 운동 에너지는 존재하기에 공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빛은 더욱 활발하게 거울에 부딪혔죠. 그런데 어느 한계 수준까지 빛을 압축하자 갑자기 압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빛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꽉 힘을 가해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 압력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빛 알갱이가 투입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었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쉽게 말해 빛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압축했더니 빛 입자가 서로 겹치면서 무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축된 빛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빛의 단위인 광자는 입자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파동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 때문에 존재 위치가 확실하지 않고 어딘가에 확률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광자는 산소나 메탄과 달리 가까워져도 정기적으로 반발하는 일도 없을 뿐더러 그 때문에 광자의 밀도가 어느 한계 수준을 넘어서면 광재의 존재 확률이 겹쳐져 하나의 광자가 초광자처럼 행동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은 페르미온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 이상 수준으로 압축하게 되면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할 뿐 별다른 특별한 현상을 보이지는 않는데, 보손인 빛은 어느 한계 이상 수준으로 압축하게 되면 오히려 압력이 없어져 버리는 매우 신기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이용해 인류가 개발한 어떠한 무게 감지 장치보다 더욱 정밀한 초고감도 측량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인류의 과학 발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발판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셈이죠. 만약 이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빛을 최대로 압축한 다음 한 번에 방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이때 방출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역시 파괴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하죠. 현재 이와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핵융합 기술로 빛을 압축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강한 에너지를 만든 다음 동시다발적으로 수소에 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의해 순간적으로 높은 온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온도에 의해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투입 대비 훨씬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 실험을 통해 레이저 에너지의 2배가 넘는 핵융합 에너지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를 잘 이용한다면 군사용 무기 역시 제작이 충분히 가능해지죠. 물론 그 레이저가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계산하지 않았고 그 외 부가적으로 들어간 에너지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다면 빛의 성질을 통해 핵융합은 물론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는 물론 군사용 무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인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존재, 빛. 하지만 이 빛에 대해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빛은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은 물론 이 빛을 한계 이상으로 압축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만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문명 수준은 한 단계 그 이상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빛 성질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계속해서 빛에 대해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과연 우리는 이 빛의 비밀을 완벽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알아낸 비밀로 우리는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